지금부터 2021 글로벌 상용 소프트웨어 명품 대전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의 순서는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상 국장님이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정책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소프트웨어 생태계 혁신 전략입니다. 참고로 발표를 해주실 김정상 국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정책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그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상 국장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정책관 김정삼입니다. 먼저 2021 글로벌 상용 소프트웨어 명품 대전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혁신 전략, 지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6월 수립한 전략입니다.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 대비 1%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고 글로벌 100대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 중 국내 기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자국산 상용 소프트웨어 비중도 23.6%로 하락하는 등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낮은 상용 소프트웨어 점유율에 대비해서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은 특히 용역 구축 위주로 지속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도입이 많이 도입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아직 활용이 23%로 굉장히 저조한 사정이고 외국 기업의 점유율이 67%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용역 구축 위주의 수출이 지속되고 있고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글로벌 기업의 먼저 선점한 소프트웨어 기업의 고착화 현상이 심화돼서 후발주자로서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도권 편중도 심화돼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에 수도권이 발주하는 금액이 한 42%에 비해서 수주하는 기업의 비중은 한 78% 정도가 수도권 기업이 수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입니다. 6월 17일 날 총리께서 주재하시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목표로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2배 늘리고 자립률도 35%까지 올리는 아주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공공이 앞장서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상용 소프트웨어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 민간 상용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 등을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개선입니다. 또한 중기 수요 예보제를 도입해서 발주 2, 3년 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미리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기관들은 다양한 컨설팅 등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해주는 전략입니다. 또한 차등 점수제 기준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활성화, 공공 소프트웨어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율 상향을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실지급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소프트웨어 대가 지급 가이드는 마련했지만 개별적인 사업별로 각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예산의 실링 때문에 신규 서비스를 우선하다 보니까 기존 유지관리 사업들은 예산을 줄이거나 전년 동수준으로 편성하고 있고 기재부 입장에서도 발주기관이 제대로 예산을 담아오지 않는 것을 기재부가 담아줄 수 없다. 이러면서 서로 이해관계의 어떤 입장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유지관리율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유지관리 지급이 상향해야 되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사업이나 구체적인 유형을 발굴해서 그걸 재정당국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발주기관들이 실제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하나씩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력 있는 고부가치 소프트웨어 육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파워업 패키지라는 걸 마련해서 기획, 개발, 실증, 사업화 단계 전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최근 가장 지원을 원하는 게 사스화입니다. 사스화를 지원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일회성 진출이 아니고 지속성 있게 가려면
그리고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를 확보해야 된다. 해외에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발굴해서 현지 기업, 파트너 기업과 현지 대학 이런 데와 같이 개발자 대회를 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현지 거점 한두 군데를 우선 선정해서 현지에 K 소프트웨어 스쿨을 만들어서 우리 소프트웨어에 익숙한 인재들 많이 만들고 우리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프로젝트형 교육을 한다든지 하면서 우리 어떤 파트너로서 양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해외 진출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기술 혁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AI라든지 빅데이터들이 전부 다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민간이 주도하는 대표적인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기업 육성, R&D, 인력, 법제도 등을 패키지로 좀 지원하고 R&D에서도 공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하게 해서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지도를 구축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개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지원,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성장을 위한 멘토링과 리더급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걸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의 좋은 소프트웨어 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5년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5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는 그는 기존에 구성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입니다. 이 융합 클러스터를 보다 대규모로 5개의 거점에 일단 25년까지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와 ICT 산업 관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는데 반드시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해서 쓸 수 있도록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다양한 규제 개선도 패키지로 좀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역이 그동안에는 지역 사업을 하게 되면 중앙 관점에서 이제 탑다운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역이 직접 이러한 진흥 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관점에서 이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기획을 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두세 개 권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강력 선도 프로젝트라든지 한 개 지자체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정부 단독으로 해결을 할 수 없고 관련 협회 단체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핵심은 우리나라가 SI 위주의 생태계를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는 생태계로 만들고자 하는 게 핵심이고 이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게 하려면 결국 문제는 공공부문 입장에서는 어떤 상용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입장이고 소프트웨어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 공공부문의 특성상 한 개 기관이 굉장히 고유의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개 기관만을 보고 미리 선투자를 해서 사스화를 하거나 패키지 소프트를 만들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공통 기능, 공통 모듈 시계를 이제 사스화나 상용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각 기관의 고유 비즈니스 플로우나 워크플로우 관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커스터마이제이션 개발을 해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서 쓸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기술적인 시스템적인 방법 또는 ISP나 아키텍처 모델들을 이제 관련 전문가들하고 연구해서 각 여러 기관들, 여러 공공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기능이나 기술들은 어떤 핵심 모듈화 시키고 사스화 시켜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게 하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의 참여와 또는 그리고 이제 그 하나하나의 어떤 케이스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 부처 사업들 중에서 이런 사서 쓰는 모델이 적합한 그런 부처들, 기관들을 발굴해서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하나의 레퍼런스 모델을 만들고 그 레퍼런스 모델을 전 부처와 전 기관으로 확산하는 그런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들 관련 협단체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김정상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키노트 스피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소장 박현재입니다. 오늘 강연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소프트웨어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미래 산업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로 우리 글로벌 경제나 산업의 디지털 혁신이나 대전환이 가속화돼서 심지어는 한 10년쯤 앞당겨졌다라고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사이에 단 4개의 웨이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물결들이 지나왔었죠. 수력을 활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1차 산업혁명으로 전기기관이 들어온다든지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전자 그리고 인터넷 혁명에 이어서 최근에는 이 자동화 AI를 비롯한 자동화 로봇 그 다음에 디지털에 의한 성장이 앞으로 20여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제조에서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율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우리가 IoT 디바이스가 2025년 정도면 약 한 400억 개 정도가 연결된다고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창출되는 데이터만 794 제타바이트 정도 된다고 해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의 그 산업 생산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는 한 3천억 달러로 아직은 좀 시장 규모가 작습니다만 향후 7년 동안에 연평균 17.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급격한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디지털 전환은 그 최근 들어와서 주목받고 있는 AI나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으로 인해서 더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전환 혹은 디지털 경제는 우리의 국가 경제 성장을 앞당길 뿐더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GDP 기여율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1위가 부동산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디지털 경제는 한 4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고용 점유율 측면에서는 이 디지털 경제가 제1위로 부동산 경제의 4배 정도에 달하는 5.7%의 고용 점유율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디지털 경제에서도 하드웨어의 비중은 한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로 구성되고 있어서 이 소프트웨어의 가 디지털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을 뿐더러 고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소프트웨어가 같은 매출 기준을 봤을 때에 한 3배 정도의 고용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는 최근 들어와서는 그 우리 산업과 융합하면서 수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에 작년 말에 분석한 것에 의하면 코로나 1년 동안에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46%가 증가했다든지 디지털 생산성의 분야의 소프트웨어가 44% 혹은 클라우드 사용이 42% 증가하는 등 단 1년 동안에 굉장히 큰 성장을 보여왔고요. 또 이 제조업 혹은 그 여러 생산품에 있어서의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로 일컬어지는 폭스바겐의 CEO가 자동차 산업의 이노베이션을 견인하는 것은 약 90% 정도가 소프트웨어에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자동차에서 그 부가가치의 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지난 10여 년 전에는 하드웨어가 한 80~90%를 차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향후에는 소프트웨어가 한 60%, 콘텐츠가 20%로 오히려 하드웨어의 비중은 20%에 불과하다라고 할 정도로 점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지털 전환이 경제 성장을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견인을 하고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분야 중에서도 한 예로 인공지능을 예를 들면 2030년까지 한 15조 달러 정도의 경제 규모가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혹은 인공지능 등에 인해서
일자리의 변화도 많이 있는데 30% 정도가 위험에 처한다고 하지만 또 이 못지않은 일자리가 새로 창출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새로운 기술, 소프트웨어 혹은 인공지능 등 기술에 대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디지털 대전환은 소프트웨어나 AI를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의 차원이 아니라 산업과 사회 전 분야에 거쳐서 일어나고 있어서 이걸 이제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된다고 얘기합니다. 빅블러 현상이라는 것은 산업 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 혹은 플랫폼 기업으로 얘기하는 가파,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경우 얘기했을 때 이건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라 기존의 텔레콤이나 IT 분야에서 헬스 분야라든지 도소매업, 에너지나 유틸리티 혹은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금융 혹은 모빌리티 등의 전 분야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서 이 산업의 경계가 없어질 뿐더러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제 세계뿐만 아니라 이 가상 세계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가상 세계에서 또 새로운 가상 경제를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 소프트웨어가 디지털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 코로나 사태 동안에 급격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금융 분야로 그 산업을 넓혀서 기존의 은행들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나 기타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네카라 쿠베당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네카라 쿠베당토가 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산업의 영역을 허무는 기업들이고,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중요성과 가치를 누구보다도 우리 젊은이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 졸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바로 네카라 쿠베당토와 같은 기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미래 사회의 경제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 그 중에서 플랫폼들이 이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과거의 소프트웨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를 보조하는 정도, 아니면 작은 패키지로 뭐 워드프레스나 이런 역할을 하다가 우리가 지난 2013년도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주창하면서 모든 산업 혁신의 중심이 소프트웨어가 됩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에 좀 집중해왔던 것은 소프트웨어 자체의 중심을 잡는 것, 그 다음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좀 더 치중해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와 산업의 경계, 기존 산업의 경계가 거의 없어져서 전 영역에서 소프트웨어가 디지털화를 주도할 것이고, 또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나 산업에 녹아들어간 내재화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디지털 기술이 혁신이 일어나고 소프트웨어가 우리와 동반해서 성장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우리를 위해서 활용되는 그런 형태의 사회를 맞이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도 점점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중시되면서 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70년대에는 우리가 노동 투입형 경제였었죠. 저가 저임 노동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는데 90년대 들어오면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면서 자본 투입형 경제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소프트웨어 주도의 경제 성장으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같은 ICT 자본이 들어가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점점 커져서 기존의 한 2% 정도 수준의 투자 비중이 한 7% 정도로 급격하게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은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뭐 다소 조금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 전 세계 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보통 5그룹, 4그룹으로 준비가 없거나 이제 막 시작을 했다 정도의 수준이고 대기업의 경우나 이 글로벌 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비즈니스를 디지털 비즈니스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한 단계이고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제 준비한 단계 정도고요. 그 국내에서 조사한 국내 10대 업종을 조사해 봤을 때도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는 이제 추진을 막 시작했거나 아니면 추진 계획이 있다 정도지 실제로는 구체적인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도 편차가 좀 심하고 또 준비 사항을 봤을 때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기업은 한 10개 중에 1개 정도에 불과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보유한 기업은 한 6% 정도밖에 안 되고 조직이 있는 기업은 2% 이하로 아직은 우리가 좀 초창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점점 중요해지는데 그 안에서 어떤 것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시장을 봤을 때에 소프트웨어는 이제 크게 IT 서비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SI형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죠. 하고 그다음에 상용 소프트웨어로 나눠지는데 둘 다 그 빠른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상용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상용 소프트웨어가 연평균 7.9%의 성장을 하면서 점점 이 비중이 늘어나서 19년도에 45.7% 정도였던 비중이 2024년이 되면 50%를 이상을 넘어가며 소프트웨어의 주류를 형성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국내는 아직은 IT 서비스가 더 강하고 상용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좀 저조한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용 소프트웨어의 발전 속도가 훨씬 더 빨라서 연평균 4.8%로 IT 서비스의 0.9%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상용 소프트웨어의 기업이 좀 상대적으로는 좀 작아서 IT 서비스에 예를 들어서 5천억 원 이상이나 1천억 이상이라는 기업과 비교해 봤을 때 아직도 IT 서비스 기업들에 비해서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아직은 좀 열악한 편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는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이나 글로벌 진출이나 아니면 근로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용역에 의한 방식은 최근에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어서 있습니다만 수요처의 소프트웨어가 그동안에 지속됐던 그 어려움이 있어서 개발 기업이 지속적으로 자기 제품을 가지고 기술 축적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었었죠. 그리고 이 SI형일 경우에는 시스템 구축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데 반해서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기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간과 비용이 많이 적게 들었죠. 그다음에 개발자 입장에서도 자기 일정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스케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데 반해서 기존 영역의 방식은 프로젝트 마무리 업무가 폭증한다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원격지 개발 같은 것들이 허용하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파견을 나간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훨씬 더 이 고품질과 신기술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기업의 수익이 향상될 뿐더러 수출로 발전할 수도 있고 개발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훨씬 더 좋은 근무 환경을 마련할 수 있고 자기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용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그동안 쭉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 2010년경에 월드베스트 소프트웨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외산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거나 국산 소프트웨어의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것을 지원했고 2013년경부터는 GCS 프로젝트가 있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국내 역량 있는 중소 중견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이나 품질 관리를 지원했습니다. 또 16년 이후에는 글로벌 사스 육성 프로젝트가 있었죠. 그래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사스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들이 있어 왔고요. 올해는 소프트웨어 가치 곱하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아까도 발표가 됐지만 그래서 거기서 상용 소프트웨어 중심의 육성 계획을 펴서 공공 분야에 있어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율을 앞으로 2025년까지 20%로 2배 늘리고, 그다음에 공용 소프트웨어 자립률을 23%에서 35%로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공공이 앞장서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는 생태계를 만들면서 이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에서의 상용 소프트웨어가 발전함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큰 특징은 클라우드화되고 서비스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글로벌 분야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클라우드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2025년 정도가 되면 상용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클라우드 전환이 50%가 넘어간다 보고 있고, 2030년이 넘어가면 대부분의 상용 소프트웨어가 클라우드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빠른 클라우드 시장의 발전과 더불어서 상용 소프트웨어에서의 서비스화, 클라우드 전환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래서 국제 비교를 한 것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클라우드 도입률을 표시한 건데, 이 앞에 선진국들은 한 50% 이상을 보이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18년 기준으로는 한 23% 정도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클라우드 도입률이 빨라지고 있지만 최근 통계는 아직 없어서 과거 통계로 봐서는 좀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올해의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만, 클라우드 중에서도 퍼블릭 클라우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서 정부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현재 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클라우드 기업들 혹은 국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서비스 기업의 숫자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역량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한 대충 2, 3만 개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서비스 기업 수는 한 1,000개 정도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도 수출을 하는 기업은 한 3% 정도의 수준이라서 아직도 역량이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이라는 측면에서도 이하스 분야에서는 그래도 국내 기업이 좀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파스나 사스에서는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플랫폼 종에서 벗어나기 위한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에 확장할 수 있는 사스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에이파스와 같은 중소기업의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양한 사스 기업들이 그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만들어져서 일종의 스토어를 통해서 서로 연계도 되고 그다음에 쉽게 거래도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이와 같은 사스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사스 플랫폼을 만든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세일즈포스, 미국의 세일즈포스 같은 기업을 볼 수 있는데, 세일즈포스는 오라클보다 초창기에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패키소프트의 대표적인 기업인 오라클을 거의 시장 가치 측면에서 거의 추월해 나가고 있고, 매출이나 순이익 분야에서도 지난 2019년에서 2020년 1년 사이에 수십 배의 성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클라우드화의 이런 에이파스와 같은 형태의 모델을 잘 참조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이런 글로벌에 확장할 수 있는 사스를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기술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형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우드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스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들이 서로 중앙 관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다음에 원클릭으로 해서 재배치가 될 수 있는 형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과, 그 다음에 요새 인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혹은 노코드 혹은 로코드와 같은 기술이 개발되고 있죠.
해외에서 세일즈포스를 비롯한 오라클 등의 다양한 기업들도 있지만 국내 기업들도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전문가들도 빠른 그 비즈니스 수요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로우 코드 기술을 이용한다든지 비즈니스나 도메인에는 뛰어나지만 소프트웨어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노우 코드 같은 기술 같은 것들을 빨리 채용해서 사스를 확장하는 거에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와 다른 분야가 같이 동반하는 사이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기업과 비소프트웨어 기업 혹은 일반 기업과 구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파 자신도 다양한 분야를 진출하지만 이 다른 기업들도 소프트웨어와 융합하고 이제 자동차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기업화되고 있고 다른 많은 에너지 기업들도 소프트웨어 플랫폼화되는 거 있죠. 우리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상거래 책을 상거래하는 기업에서 이커머스 넓혀서 클라우드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류 분야로 확대하고 로봇 이런 분야로 확대하는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것은 소프트웨어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른 모든 기업들이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로 소프트웨어를 기반해서 이 사업이 확장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사회가 되고 있고 또 이 제조업 분야에서 이런 거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우리가 테슬라를 볼 수가 있죠. 테슬라는 처음에는 전기차를 위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성장하다가 그 위에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얹어서 이제 스마트폰과 같이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기능을 확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확장되고 있으면서 이제는 제조업 분야도 이런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영역의 구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점점 중요해지다 보니까 최근 들어와서는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중국 등의 나라에서 여러 가지 그 기술 주권, 더 나아가 데이터 주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지털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주권은 국가가 자국 내의 컴퓨팅 환경에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냐라는 것은 역량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고 우리가 최근에 GVC의 재편, 미중 갈등 이런 것들이 나면서 자기 나라의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에서는 플랫폼이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국의 플랫폼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소부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반도체 사태로 보듯이 소부장애 경쟁력 그다음에 자국의 데이터 아니면 자국민의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자국에 있는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주권 이런 것들이 디지털 주권의 핵심 요소가 되는데 그 못지않게 코드에 대한 자율권 곧 상용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에 대한 자율권이 디지털 주권에 포함되면서 이 소프트웨어 경쟁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런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다른 그 플랫폼 데이터와 더불어서 향후 국가 경제나 사회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타 분야와 더불어 아까 말했던 플랫폼이나 데이터와 더불어서 소프트웨어의 코드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국가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전환이 이제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외길이다라는 것은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데 바로 소프트웨어가 핵심이다라는 것들은 이제 우리 기업들도 다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는 이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전환의 연계에 대해서 아직 반신반의하는 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소프트웨어가 바로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고 바로 소프트웨어가 이런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서 우리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고 또 지난 19년도에는 이게 사실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삼키고 있지만 사실 소프트웨어의 서비스가 또 소프트웨어를 삼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서비스화가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이 소프트웨어가 혹은 상용 소프트웨어가 이런 우리 디지털 전환 앞당기고 빨리 서비스화 될 수 있는 선진화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